여러분, 거대한 여객선의 조타수를 맡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거대한 배죠. 배가 막 빙산을 만나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구해보려고 선장이 방향타를 급격하게 꺾는데, 이게 방향을 바꿀수록 오히려 승객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막 뛰어내려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조타수를 쥔 손에는 땀이 차오르고 배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그 급격한 움직임 자체가 승객들에게는 배가 침몰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다가오는 거니까요. 선장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오히려 파멸을 앞당기는 아주 역설적이고 잔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뜬금없이 이 침몰하는 대의 이야기를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이 아찔한 딜레마가 2026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단순히 한 정당의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가 하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벼랑 끝에선 정치 세력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이 어떻게 대중의 심리를 찌르고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복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무기징역 선고. 정말 엄청난 정치적 지진이었죠. 맞습니다. 이 지진을 거치며 정권을 잃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이 혼돈의 폐허 속에서 당권을 쥐고 수습에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벌써 취임한 지 한 120일 정도가 지났죠. 예. 그런데 혼란을 수습하라고 키를 쥐어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선정처럼 그가 고안해낸 생존 전략이 오히려 당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쇠구슬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처음부터 당내 기반이 막 팽탄한 절대적 리더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전당대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만사혁통이라는 팬카페로 상징되는 아주 강력하고 강경한 우파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겁니다. 당내 은어로 그 공굴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콘크리트 지지층이요. 네, 공굴이 맞습니다. 정치에서 누군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부채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당연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장악하고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두기 위해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대여투쟁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 거죠. 사냥이요? 네, 반대파 사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당내 반대파나 쇄신파를 무자비하게 쳐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일주기에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내놓았고요. 와, 계엄 옹호까지요. 근데 당장 내일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확실한 내 편, 즉 집도끼부터 챙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기도 하거든요. 생존 본능이긴 하죠. 제가 만약 파산 위기에 처한 식당 사장이어도 당장 내일 식당 문을 닫지 않으려면 매일 와서 매상을 올려주는 극성 단골 손님들 입맛에 요리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간을 엄청 세게 막 맵고 짜게 만드는 거죠. 그 비유를 빌리자면 사장님은 당장 오늘 치러야 할 월세를 벌기 위해 내일 찾아올 수백 명의 잠재 고객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잠재 고객을 버린 거다. 네, 극성 단골들은 그 자극적인 매운맛에 환호하겠죠. 하지만 문 밖을 지나던 평범한 손님들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지독하게 매운 냄새만 맡고도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장 대표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장 대표 본인도 판사 출신이라 꽤 합리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아 오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실제로 새해 들어서는 변화라는 단어를 14차례나 강조하면서 중도로 외연을 넓히려고 시도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협치를 거론하기도 했고요. 근데 일반 대중의 눈에 그게 변화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한 손으로는 반대파를 가차없이 쳐내고 계엄을 옹호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협치와 중도를 외치니까요. 모순의 극치죠.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이를 두고 카멜레온 정치라며 날선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력이 약할 때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서 내부의 분괴를 막는 건 아주 전통적인 정치 문법 아닙니까? 왜 지금 장 대표의 이 강경 노선은 내부 결속은커녕 당내에서조차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매개로 결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이나 단순한 이념의 차이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주제 자체가 다르다. 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엄청난 사건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중이 정치 세력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적 합의를 깨버린 겁니다. 유권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장 대표가 아무리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며 변화를 외쳐도 대중의 뇌리에는 이미 극단적인 배타성의 색깔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화석이 되어버린 민심. 그 민심이 지금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가 보여주는 팩트의 잔인함을 마주해야 할 차례입니다. 잔인한 팩트 한번 볼까요?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20%대 박스권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15일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5월 15일에 무슨 조사가 있었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인 1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15%입니다. 와, 제2야당이 15%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전체 지지율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 대구 경북 지역의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적입니다. 보통 이 지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 정당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대구 지역 유권자 중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무당층의 비율이 무려 35.9%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아니, 어떻게 텃밭에서 이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35.9%라는 숫자의 이면을 아주 차갑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들은 진보 정당으로 지지를 옮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죠? 정치 분석가들은 이를 쉐임 보수화, 즉 부끄러워서 자신이 보수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현상으로 진단합니다. 단순히 아휴 이번엔 안 찍어가 아니라 심리적인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요? 그분들의 머릿속에선 지금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장 경제나 안보 같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태, 즉 계엄을 옹호하고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은 도저히 방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옹호할 논리가 없어진 거군요. 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중도 성향의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지금의 당을 합리적으로 방어할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침묵의 나선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버린 지지자들을 다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당 내부에서 내놓은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윤어게인이라고 하더군요. 윤 어게인 전략이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향수를 자극해서 뿔뿔이 흩어진 보수층의 감정선을 좀 건드려 보겠다는 건데, 사실 정치판에서 과거의 영광이나 향수를 자극하는 건 꽤 자주 쓰이는 기술 아닙니까? 최소한 그 침묵하는 보수층의 마음을 조금은 흔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배종찬 소장의 감성 분석 결과를 보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 수 있죠. 결과가 어땠나요? 윤어게인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 대중이 검색하고 반응하는 단어들을 쫙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선거, 논란, 갈등, 위기 이런 짙은 부정적 어휘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감성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군요. 전혀 없습니다. 향수를 자극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아주 소수의 강성 지지층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일 뿐입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층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경우 단 16%에 불과합니다. 16%요? 이들에게 윤 어게인은 향수가 아니라 그 지독한 정치 피로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트리거입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은 전혀 없이 과거의 갈등 한가운데로 다시 대중을 끌고 들어가는 이른바 확장 없는 갈집인 셈이죠. 확장 없는 결집. 사실상 서서히 늪으로 가라앉는 길이라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국민의힘의 메시지와 언어는 대중에게 이토록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심지어 지지자들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걸까요?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네,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길래 이러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하나를 주목했습니다. 타인을 설득하는 언어의 본질에 관한 연구인데요. 아, 하병학 교수의 정치 수사학에 관한 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개념을 빌려와서 현재의 정치 언어를 아주 날카롭게 해보한 논문이죠. 흔히 누군가를 설득할 때 논리적인 근거, 즉 로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상대의 감정을 마구 흔드는 파토스에 집중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팩트를 들이밀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꼽은 것은 바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화자의 인격, 품성, 그리고 대중이 그 화자에게 느끼는 근본적인 신뢰를 뜻하죠. 지금의 한국 정치 언어, 특히 현재 국민의 힘이 구사하는 강경한 언어들이 바로 이 에토스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분석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정확합니다. 상대를 종북 세력이나 보수 꼴통 같은 프레일에 가두고 맹비난하는 건 사실 여의도에서 늘 보던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흔한 일이죠. 그런데 왜 유독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배제의 언어가 당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만큼 치명적인 치사량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행위의 밑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상호 인정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같이 살고 있다. 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서 상대방을 아예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설득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고 폭력의 공간만 남게 됩니다. 폭력의 공간이요? 중도층 유권자가 볼 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저렇게 잔인하게 배제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언젠가 내가 저들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나 역시 가차없이 사냥당하고 천해지겠구나 라는 본능적인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이군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요.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물건을 안 산다고 세일즈맨이 막 화를 내며 욕을 한다고 쳐보죠. 그 세일즈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몇몇 팬들은 맞아, 저 손님이 물건 볼 줄 모르는 바보야 라면서 막 박수를 칠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는 신나겠죠? 하지만 가게 안에서 그 난장판을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평범한 고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갑을 닫고 뒷문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나도 언제 저런 험한 취급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병학 교수가 지적한 갈등 해결의 핵심이 바로 윤리적 책임의식입니다. 단순히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안고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주의에 불과합니다. 패거리주의. 에토스를 갖춘 리더,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얻는 정치 세력은 나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언어에 담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삶도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다. 그 한마디가 완전히 빠져있다는 거군요. 네,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가장 뼈아픈 이유는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대중을 향해 던지는 차갑고 날선 언어 속에 포용과 책임이라는 정치적 에토스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모욕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자살 행위라는 사실, 정말 서늘한 통찰이네요. 잔혹한 열실이죠. 자, 이렇게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붕괴 상태에 빠져 있는데 시간은 또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심판대가 세워졌거든요. 15%라는 잔혹한 지지율을 받아든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강경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지도부는 이 여론조사가 튀는 조사, 즉 단순한 통계적 오류일 뿐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통계적 오류라고요?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강성 당원들만 참여하는 재신임 투표를 열어서 억지로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와, 앞에서는 통계적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뒤에서는 엄청난 패닉에 빠져 있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최근에 장 대표가 대구로 급하게 내려갔잖아요. 네, 내려갔죠. 짝 엎드려 사과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음이 엄청 급해진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범보수 대통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철저하게 배척하고 몰아냈던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같은 인물들을 다시 다 끌어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드나 제가 볼 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이건 마치 수년간 서로 망하게려고 막 진흙탕 싸움을 하던 두 앙숙 기업이 당장 내일 터질 부도를 막겠다고 억지로 합병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주 쓴 약이죠. 심지어 장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주주들은 그들을 배신자라며 극도로 혐오하는데 과연 이 쓴 약을 삼킬 수 있을까요? 삼키기 싫어도 억지로 삼켜야만 합니다. 그게 정치 현실의 냉혹한 팩트입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는 전혀 다른 문법이 작동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전국적인 바람보다는 지역 바닥의 촘촘한 기반, 그리고 인물의 경쟁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처럼 보수가 산산조각 나서 각자 도생하는 상태로는 중도 유권자들에게 절대 이길 수 없는 분열된 세력이라는 아주 명확한 패배의 시그널만 줄 뿐입니다. 어차피 질 팀한테 표를 던지진 않으니까요. 유권자들은 이념적 선명성보다 현실적으로 승리해서 내 삶을 바꿔줄 능력이 있는가에 표를 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제기되는 범보수 대통합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상실된 에토스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에토스의 회복. 자신들과 생각이 달랐던 이들조차 다시 포용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에게 우리가 드디어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군요. 네. 만약 끝까지 그 알령한 기득권과 감정 싸움에 매몰되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조차 패배를 맛본다면 장동혁 체제는 물론이고 당 전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뼈를 깎는 타협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자기 살을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굳게 닫혀버린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거군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침몰해가는 정치 세력이 직면한 딜레마를 통해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다각도로 살펴봤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선거 캠페인을 잘못 짰다거나 특정 정책이 실패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그 폭력적인 언어가 누적되면서 대중과 소통해야 할 정치적 신뢰, 즉 에토스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구조적 재난이었습니다. 네, 무서운 일이죠.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 내뱉은 그 날선 말들이 어떻게 다수의 평범한 유권자들을 쉐임보스로 만들어버리고 침묵하게 했는지 그 차가운 인과관계를 우리는 팩트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명확히 고지해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딥다이브 분석은 제공된 기사와 여론조사 데이터, 그리고 학술 논문이라는 철저한 팩트에 기반해서 정치적 현생을 해부한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반대로 특정 이념, 좌파나 우파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정치라는 가장 역동적인 무대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와 설득,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무너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객관적으로 탐구해보는 것이 이 시간의 진짜 목적이니까요. 네, 우리는 그저 데이터와 철학의 렌즈로 차갑게 현실을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밤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보통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쏟아내는 말들에만 귀를 기울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 어떤 멋진 미래를 약속할까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의 그림자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면의 그림자요? 네, 그들의 확신에 찬 연설 속에서 과연 누구를 교묘하게 배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들의 진정한 에토스를 감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은 나를 향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웃어주느냐가 아닙니다. 나를 향해 비편의 화살을 쏘는 반대자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포용 없는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려 할 때 비로소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설득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누군가의 언어 속에는 과연 어떤 에토스가 숨쉬고 있습니까?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